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철원. 바로 그 맞은편 평강 땅에서 태어나 17년간 최전방 포병으로 복무한 북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3일이면 쓸어버린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온 그가 탈북한 후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한 장면이 그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분단 70년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강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원 바로 위쪽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쪽과 코앞에서 마주 보는 그 땅입니다. 6.25 때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그 철원 땅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저는 바로 그 맞은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평강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들판에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났고 가을이면 뒷산 단풍이 불타오르듯 붉었지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냉이죽을 끓이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어도 어머니 손에서 나오는 음식은 늘 따뜻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는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친구들과 팽이를 치며 놀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박한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15살이 되던 해, 저는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뽑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에서 정해주면 가는 거였지요. 어머니는 보내는 날 아침 내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군복 단추를 여미어 주시며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배웅 인사였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철원 정면 최전방 포병 부대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포구가 향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바로 남쪽이었습니다. 지휘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가 적들의 땅이다. 언제든 명령이 떨어지면 불을 뿜어야 한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으니까요. 군 생활은 고됐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기상 나팔이 울렸고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도 점호는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얼어터지는 그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를 외치며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조국이었나 싶습니다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늘 모자랐습니다. 하루 3끼라 해도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인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르신들, 일제시대 때 배급을 받아 연명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우리 군대가 꼭 그랬습니다. 한 끼 분량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우들은 밤이면 배고프다고 끙끙 앓다 잠들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우리 인민군은 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5년이 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저는 그 철원 땅 남쪽을 겨누는 포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맑은 날이면 멀리 남쪽 산줄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평강 고향집에서 혼자 지내실 어머니를, 그리고 아내와 세상 모르고 자라는 어린 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물음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숨죽이며 우리는 왜 이렇게 배를 골아야 하는가? 그 물음은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음은 한 번 싹을 틔우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대한 지 12년이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혹한이 몰아치던 그해 겨울, 저는 제 눈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부대 전우 한 명이 점호 도중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밥을 못 먹어 쓰러진 것입니다. 어르신들, 6.25 피난길에도 군인들한테는 밥을 먼저 챙겨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이 굶어 쓰러지는 걸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전우는 겨우 23살이었습니다. 고향이 함경도라 했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몰래 건빵 부스러기를 모아두는 걸 봤는데 그게 그 친구의 유일한 저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부축해 막사로 데려가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운다는 건 나약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간부 식당 쪽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상관들이 모여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에 술까지. 우리 전우가 굶어 쓰러진 바로 그날 밤의 말입니다. 저는 막사 구석에 앉아 그 냄새를 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싸운다. 매일 아침 외치던 그 구호가 그날 처음으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이 나라가 정작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 굶기면서 자기 식구들만 배불리 먹이는 것처럼 나라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각성은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정치 지도원이 남조선 인민들은 착취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착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굶는 건 우리 아닌가. 물론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대 안에도 감시의 눈은 늘 있었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감시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시했습니다. 옆집에서 안방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부대 안에서는 어디서나 누군가의 눈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속으로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아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딸아이가 많이 아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을 구하러 장마당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을 버리고 있는가? 그 물음이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제 딸아이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강 고향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에게 달려가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한 번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전방 부대는 사유가 없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약이라도 구해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장마당에도 약은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가격이 쌀 한 가마니 값을 훌쩍 넘었습니다. 북한은 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약이 없다고 손을 내젓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해 겨울 내내 속으로만 알았습니다. 낮에는 포 앞에 서서 남쪽을 겨누고 밤에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우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병든 부모님, 굶는 형제들.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다들 같은 아픔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봄날, 부대 앞 공터에 전 부대원이 집합했습니다. 공개 처벌이었습니다. 탈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병사 둘이 끌려 나왔는데 한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굶어 쓰러졌던 바로 그 함경도 친구였습니다. 지도원이 외쳤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의 말로를 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을 뜨고 봐야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불충의 증거가 되니까요.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의 죄가 뭔가 굶주려서 살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2024년 초봄 전령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저는 막사 뒤 구석으로 가서 혼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주먹으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어머니 임종을 놓쳤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어머니는 약 한 알 못 구해 돌아가셨습니다. 딸아이는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총을 들고 남쪽을 겨누며 서 있지만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나라에서 죽은 목숨이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죽은 목숨이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 돌아가는 것, 그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이 최전방을 지켜온 포병 부대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 지역 누구보다 철책의 구조를 잘 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순찰이 돌고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어느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지는지 17년 동안 그것을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하늘이 이 길을 위해 저를 이곳에 두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를 서고 훈련을 받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지뢰 없는 통로, 17년 치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맞추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와 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뢰밭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자 먼저 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놓을게.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있는 뒷산 방향을 바라보며 속으로 고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이제야 살기를 찾아 떠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출발은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새벽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평강의 진달래, 피던 봄날, 어머니가 끓여주던 강냉이죽, 딸아이의 웃음소리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2024년 봄, 새벽 2시였습니다. 순찰 교대가 끝나고 다음 순찰이 시작되기까지 딱 25분의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5분을 위해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막사를 나서는 순간 발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이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군복 위에 어두운 색 천을 뒤집어 쓰고 땅에 납작 엎드려 기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군복 주머니 속 아내가 보낸 편지 한 장과 딸아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철책까지의 거리는 500m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00m 사이에 지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이 땅에서 근무하며 지뢰 매설 구역을 눈으로 익혀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기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한 뼘 한 뼘 흙을 손으로 짚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돌부리에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무릎이 젖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초, 2초, 3초.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불빛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벌려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기었습니다. 드디어 철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리 준비한 도구로 조용히 절단했습니다. 철책이 벌어지는 순간 저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책을 넘자마자 저는 달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쪽 감시 카메라에 잡히는 게 오히려 살 길이었습니다. 이는 힘껏 달리면서 두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나 북한군요. 귀순하겠소. 남한 군인들이 저에게 처음 한 말은 다쳤어요? 괜찮아요?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17년간 남쪽을 향해 포를 겨누었던 저에게 저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안부였습니다. 이송 차량 안에서 군인이 제 손에 핫팩을 쥐어주었습니다. 지뢰밭을 기어오느라 얼어붙은 손에 그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흰쌀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흰쌀밥이 이렇게 달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남한 군인들의 부대 생활이 어떤지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 정해진 휴가가 있다는 것, 월급이 나온다는 것. 저는 17년을 군인으로 살았지만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한 군인들의 군복은 깔끔했고 새 운동화까지 내주었습니다.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굶는 군인들이, 저쪽은 월급 받는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철책이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처음엔 바닥에서 잤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고 먹고 싶은 만큼 드셔도 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고향 평강군을 검색해 위성 지도를 봤을 때 어머니 계시던 동네를 화면으로 보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갔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에 전기가 들어오는 집조차 드물었으니까요. 남한의 역사와 사회를 배우며 제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착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뉴스에서 미사일 천궁2의 실전 배치 소식을 봤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체계,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 저는 군인 출신이라 그게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 것인지 직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군대는 3일이면 쓸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무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굶기며 구호를 외치는 동안 남한은 조용히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강해져 있었다는 것을요. 북한이 절대 이 나라를 당할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군인이 굶어 쓰러지는 나라는 애초에 같을 수 없었습니다. 평강에 있는 제 전우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겨누는 저쪽이 이런 세상인지를요. 17년이 지나도록 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은 곳을 걷는 것.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저는 38년을 살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딸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되었을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아이에게 언젠가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와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통일이 되어 딸아이 손을 잡고 평강 뒷산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철원 하늘 아래 남과 북이 함께 서는 그날을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